자, 16번 가도록 하죠. 16번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겠는데요. 도시공간 구조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번서부터 본다면, 자, 1번에 들어갈게요. 소득 도시공간에 대한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 교통 발달이지 우리가 소득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안 맞죠. 소득 증가 관계가 되죠. 자, 우리가 호이트는 교통의 발달과 이 고소득층들이 교통망에 가까이 있잖아요. 관계 있고요. 그다음에 버젯이라는 자체. 자, 요걸 좀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2번, 3번은 자, 여기서 2번에 가시면은 교통망이라는 게 있어요. 교통망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교통망에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가거든요. 그 부채꼴이 나오면 교통망하고 똑같은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채 들고 호잇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호이트라는 자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친입 경쟁 천이라는 자체가 이제 도시 생태학 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친입 경쟁 천이 과정에서 사회학자인 우리가 누가 이겼어요? 버젯스가 이겼죠. 그래서 이 버젯스가 얘기했다. 그래서 버젯스 친입 경쟁 천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 4번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4번은 우리가 동심원지대가 안쪽은 11이잖아요. 자, 1번이 중심지고 자, 그럼 제가 중전 저고통 했잖아요. 전이가 점이지대기로 하고요. 천이로 가서 여기는 공장과 좀 빈민들이 살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럼 저소득 지대가 있고 고소득이 통근자 지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점이는 중심과 근거리에 있고 통근자에 있는 옆에 고소득은 원거리에 있죠. 그럼 점이는 고급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가 아니라 근거리 위치한다 하셨죠. 다핵심 핵이 여러 개잖아. 그럼 당연히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습니다.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 일수가 증가하는 특화될 수 있다. 정확하게 맞죠. 그다음에 자, 우리가 그 17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우리가 해설을 한 다음에 이제 가서서 다음에는 이제 핫했다는 걸 보시고 다음에는 좀 생각하겠는데요. 이렇게 잡으세요. 제가 가공기 유형순이잖아요. 가공기 유형순. 가공기를 이제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거를 유형순 씨가 만들었는데 탈세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세를 해요. 그럼 다시 영세해 준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가능 총소득이 있고 공시를 뺀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하죠. 그럼 유효가 나오잖아요. 유효 총소득. 영업 경비를 빼요. 경비를. 그럼 순소득이라는 게 나오고요. 부채 서비스액을 또 빼죠. 원리금을. 그럼 세전이 나오고 영업소득세죠. 이건 경비인데 영업 경비인데 영업소득세죠. 세후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1번이 틀리다. 1번이 이제 가능 총소득에서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 면적을 곱한 게 가능 총소득. 자, 이유는 어떻게 돼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에 대한 상당액과 불량부채의 충당금을 해수가 불량한 불량부채와 충당금을 제하고 기타 수익을 더한 거 맞고요. 자, 우리가 순소득은 유효해서 각종 영업의 수익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의 운영을 통해 순소득을 기록하는 영업소득이다 아니죠. 유형순이잖아요. 자, 순소득은 유효해서 영업경비를 뺀 거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어떻게 돼요? 해설이 우리가 그 해설에 가서 나중에 보시면 유효해서 각종 운영경비를 제한 영업소득이죠. 이렇게 해서 틀렸다. 쉽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전연금 흐름은 우리가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거고요. 세후는 세전에서 영업소득을 차감한 거죠. 자, 18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높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 교차 탄력성 자체가 소득 탄력성과 같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낸 것 같아요. 어렵게. 그래서 이걸 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요 문제에 좀 걸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번을 천천히 간다면 잡을게요.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합니다. 우리가 다세대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죠. 자, 그럼 교수잖아요. 교차가 내려가고 교차라는 건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러면 다세대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뭐에 대한이라는 게 있다면 아파트에 대한. 그럼 아파트의 대한이라는 자체, 아파트 가격이 생략됐거든요. 그럼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다세대주택 수요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아파트의 자 가격이라는 게 5%가 상승했죠. 자 그러면서 다세대 수요는 8%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8%가 증가했다면 자 가볼까요? 어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5%인데 지금 다세대주택 수요가 자 갈게요. 자 이건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이걸 이제 가기 전에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 소득 탄력성부터 볼게요. 그럼 다세대주택의 소득 탄력성 가죠. 다세대에 대한 수요의 소득 탄력성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소득에 대한 다세대의 수요량에 대한 변화잖아요. 자 그러면 천천히 자 소득 탄력성이 0.6이에요. 소득이 10%가 상승했어요. 이거부터 한번 가보죠. 상승했더니 상승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 소득이 0.6면 이제 그 어때요? 소득 증가에 따른 다세대 수요 증가 0.6이니까 소득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0.6에서 수요가 다세대 소득 탄력성 0.6인데 수요가 6%가 증가하게 된 거죠. 0.6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10% 증가하니까 수요가 6% 증가한다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수요가 6% 증가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우리가 5%가 상승을 했을 때 수요가 8%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8%가. 그럼 우리가 8%가 상승했다는 것은 자 어때요? 이 가격이 아파트가 5% 상승했는데 수요가 8%가 상승했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서 다세대주택 수요가 2%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6%니까 2%가 증가해야지 맞잖아요. 그럼 2를 5로 나누니까 0.4가 교차 탄력성이 되거든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여러분들. 최상 할게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일단은 가구 소득이 10%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죠. 그럼 다세대 주택에 있는 이 소득이 10% 상승했는데 0.6이라는 자체가 소득 탄력성이니까 우리가 정상제란 말이에요. 그럼 다세대 주택 수요가 6%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8%가 증가했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럼 얘가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2%만큼 다세대 주택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죠? 얘가 결론이니까. 그러면 요 교차 탄력성이 5%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아파트 2% 증가는 0.4다. 아, 난이도 높습니다. 최상이에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먼저 0.6이라는 소득 탄력성이 정상지면서 다세대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10% 상승했더니 6%만큼 증가하여야 했으나 그죠? 하여야 했으나 8%가 증가했다는 것은 자, 6%에서 2%를 더 끌어올린 거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그렇잖아요. 올라서 2%를 끌었으니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4라는 얘기죠. 정답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19번도 자, 이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는 매해마다 민법과 개론을 난이도를 차이를 주거든요. 그럼 그 전에 있던 게 그래도 좀 수월했다는 겁니다. 얘가 어렵죠. 그럼 다음에는 좀 쉽겠죠. 쉽다는 건 그게 뭐 차이가 있게 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19번 같은 게 나온 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들어보시면은 자, 우리가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에 대한 양의 변화를 보는 건데 자,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양이면 이 수요 곡선 선상에도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학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만 결론을 본다면 여기 중간에 있으면 탄력성을 1이라고 봐요. 그래서 점이 올라갈수록 탄력성이 더 크고요. 이 전상 내려오면 탄력성이 작다라는 거는
이론상을 알 필요 없으시고 그냥 그렇게 된다만 가세요. 선분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 경우 수요 곡선 상의 측정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진다는 건 맞거든요.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다른 거 할게요. 자, 다른 건 1번은 왜 틀었냐? 탄력성이 비틀어 쪽이라는 거, 이거 작다는 거는 대체제가 없어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격 올린 것만큼 수입도 올라가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했음에 따라서 수입도 증가한다. 대체제가 있는 경우 수요 탄력성 대체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 쪽이다. 자, 우리가 대장 주세형 장기 수요 탄력 쪽이잖아요. 그래서 4번에 가시면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 쪽이다. 용도자의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자, 그래서 3번을 노렸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0번도 노렸어요. 아, 이것도 어렵게 떴습니다. 난이도 최상입니다. 최상. 자, 그래서 자,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20번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을 했냐면 20번은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기출에서 이 세금을 때려요. 공급자한테. 그럼 때리게 되면 전가시켜요. 그럼 주택의 경우는 주택 수요자가 가격이 높아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 잉여가 줄고 생산자는 그만큼 수입이 주니까 생산자 잉여도 줄거든요. 그럼 이 시장을 떠나서 손해액이 발생해요. 경제적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을 떠나서 이 손실되는 손해액이 탄력적일수록 많이 떠나니까 커요. 근데 비탄력 쪽은 적게 떠나니까 적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때요? 이 비탄력 쪽일수록 적어진다는 거죠. 커진다가 아니라. 그래서 난이도 최상입니다, 여러분들. 최상이라는 거. 비탄력 쪽일수록 작아진다고 하셔야 되죠. 정답은 1번이 틀렸다. 자, 2번은 B가 더 기억나시죠? 그럼 수요가 증가할 때 비탄력 쪽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운동병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이 어렵잖아요. 공급의 이전에 비해서 더 비탄력 쪽이다.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를 한대요. 그럼 양은 무조건 증가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 가격의 상승 여부는 그 증가폭에 따라 달라지겠고요. 부동산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21번에 좀 팁을 드릴게요. 21번의 팁은 이렇게 잡는 게 어떨까요? 자, 주택 공급을 올랐습니다. 주택이 이제 해당 부동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급의 변화와 공급 양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빨리 문제를 푸냐? 양이라는 것은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되거든요. 곡선상에. 그럼 점의 이동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건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택 가격만 나오는 걸 찾은다면 1번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주택 가격이 없잖아요. 주택 건설업자의 수요 증가는 가격 이외니까 얘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도 우리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참고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이 법령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주택 도시금 주택 개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자, 리모델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아니라 국민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해서만 융자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아니라 이하라는 거, 그 정도만 우리가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자, 우리가 23번도 추천해 드리는 문제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계산 문제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를 꼭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은 23번을 해설해야 되지만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런 건에 대한 문제라는 걸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23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음 조건의 A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이 2020년이다. T 플러스 1은 2021년으로 바뀌겠죠. 균형 가격과 균형량인데요. 자, 공급 함수는 하나만 있다는 것은 불변이고 수요가 바뀌었다는 건 수요 함수가 바뀌어요. 자, 그럼 이게 수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공급 함수는 고정적인 건 안 바뀌죠. 그럼 QS는 EP라는 거는 고정적입니다. 고정적이고 수요 함수가 바뀌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게 증가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왜 그러냐면 재밌는 게 자, QD1에서 900-P인데 QD2가
만약에 1500 마이너스 P라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D가 P가 같다면은 같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가격이 같은 상태에서 자,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다. 그럼 100원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수치가 크다는 건 양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상태에서 얘가 크다는 건 수요가 늘어난 거거든요. 양이 늘어난 거니까 이건 수요가 증가로 보시는 거죠. 그럼 나는 가격 상승을 찍겠어요. 물론 찍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균형에서 얘와 얘를 같게 했을 때 균형과 얘와 얘를 같게 했을 때 균형이기 때문에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항상 공수공수라는데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세팅합니다. 공급함수와 수요함수.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자, QS2P를 넣죠. QS2P를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수요가 바뀌죠. 그럼 수요는 QD1이 자, 원래는 900-P였죠. 근데 바뀝니다. QD2가 1500-P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항상 이걸 같게 하잖아요. 자, 그럼 같게 하면 요거가 같게 된다. P는 넘어가니까 합치잖아요. 그럼 우리가 3P가 되겠고요. 900이 되니 P는 원래 300이 되겠죠. 자, 요것도 합쳐지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 지우시고 같게 하니까 P가 넘어가니까 3P가 되죠. 그럼 1500이 되니까 P는 500이 되죠. 그럼 200만큼 상승하게 된 거죠. 자, 양도 한번 볼까요? 양도 보시게 되면 자, 200에서 우리가 양을 집어넣는다면 어떻습니까? 자, P가 300이에요. 그럼 저기다가 2배니까 Q는 얼마가 되겠어요? 600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여기다 대입시키니까 P는 얼마가 되겠어요? 2배니까 1000이 되겠죠. 그럼 300에서 500이니까 200, 600에서 100, 1000이니까 400 증가다. 상승 증가를 찍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4번도 뭐 우리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잖아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요. 자, 24번도 우리가 기출이 많이 되는 겁니다. 3개. 그래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에서 BTO와 BTL을 이제 물어봐서 바꿔내게 할 수 있는데 찾으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24번의 기억을 찾아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사업 사회 기반설의 준공 동그라미 빌드죠. 빌드고요. 준공 빌드. 준공을 하고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귀속입니다. 트랜스포. 자, 그 다음에 자,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길이가 긴 거는 무조건 임차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을 했다고 해서 오퍼레이터 찍으시면 안 돼요.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그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임차까지 가져야 됩니다. 정확하게 BTL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억은 라가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4번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자, 사회 기반설의 준공 빌드. 그 다음에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지자체의 귀속. 트랜스포죠. 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한다. 오퍼레이트죠. 운영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가 된다. 그래서 라하고 마 정답은 우리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24번 정답 4번. 자, 그래서 24번 그랬고요. 자, 25번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주택 노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래요. 자, 주택 노후연금은 연금에 대한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 연금 지급 기간이 이전됩니까? 그렇진 않죠. 자, 우리가 해설해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사가 한주택금융공사죠.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위해서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를 제공해서 주택의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저당권만 설정한 거지 이걸 어떻게 소유권이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보냐면 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거예요. 그럼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기간이 종료한 후에 처분하겠죠. 그동안의 원리금을 상환함으로 연금 개시 시점에 소유권이 연금 지급기간에 기속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자, 리츠하고 조인트벤처는 지분금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상환 초기서부터 후기로 갈수록 제가 원금은 증가한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고요. 자, MBB도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도당 담보부채권이에요. 자, 발발이죠. 자, 다 발행 기간이 집니다.
주택도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행위에 발생하더라도 M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에게 투자자한테 지급해야겠죠. 발행자가 지니까. 자, CMO는 어떻게 돼요? CMO는 다계층 채권이죠. 다층 저당증권으로서 여러 개로 발행하죠. 저당풀에 상한 우선순위가 만기가 다른 다양한이 나오면 CMO입니다. MBS를 발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조금 어려웠던 것이 3번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26번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틀린 거는 정확하게 2번인데 아마 3번에서 걸렸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해설을 할 텐데요. 자, 한번 갑니다.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26번은 답이 2번이 어려운 게 아니라 3번에 대한 해설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럼 부채 감당률 중요하니까 별표. 자, 26번입니다, 여러분들. 별표 3개. 부채 감당률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본다면 부채 감당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죠.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그러면 이 부채 감당률은 자, 순투부죠.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죠.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1보다 커야지만 부채 감당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나 순소득을 부채 서비스 몇 배가 되는가 정확합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은 뭐예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지불할 이자 지급을 제외한 원금 사문이 아니라 자, 이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거다. 답은 쉬웠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돼요. 여기 감정평가에서 종합자본 환원율을 구하라. 이 종합자본 환원이 환원율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부채 감당법에 대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저부대거든요. 그래서 저당상수 곱하고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률을 곱하고 대부비를 곱해요. 자,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2죠. 그다음 저당상수가 0.1. 여기다가 50%를 곱하잖아요. 곱해볼까요? 자, 갑니다. 0.2. 0.2 곱하기 자,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죠. 0.1. 자, 2 곱하기 0.1 곱하기 50%를 때립니다. 0.1이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10%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으면 자, 이걸 이용해서 가신다면 굉장히 이거는 전문가를 또 불러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부대에 대한 거다. 이렇게 해서 아마 보시면 좋고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작다는 건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 부족하다. 자, 대출기관이 채무이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 조건의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게 유리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7번입니다. 이것도 별표 3개. 자, 왜냐하면 작년에 또 나왔어요. LTV DTI가 우리가 조금 이 실물을 아시는 분들은 이 DTI가 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행의 법상 DSR을 많이 쓰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27번에 7천만 원 대출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기존에 7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LTV와 DTI, 그죠? LTV는 담보 인정 비율이고요. DTI는 데빗 투 인컴,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론 투 밸류로서 론이 올라가고 자, 투 밸류가 내려가요. 데빗 투 인컴이거든요. 그러면 D를 I로 나눈다.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일단 LTV와 부동산 가치를 곱해야 융자액이 나오고 이 둘 중에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럼 가볼까요? 저랑 A씨는 이미 대출이 7천 있었다. 그럼 나중에 적은 금액에서 7천을 빼야 됩니다. 추가받을 수 있는 대출은 얼마냐? 자, 가봅니다. 5억이라는 부동산 밸류가 있어요. 여기다가 대부비율을 곱하죠. 대부비율이 50%면 반이잖아요. 그럼 2억 5천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2억 5천이 정답이라면 7천을 빼니까 1억 8천까지고 그 이상은 아니겠죠. 그럼 1, 2, 3번에 답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자, DTI입니다. DTI는 몇 퍼센트예요? 40%가 되고 연소득을 찾죠. 자, 연소득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6천이면 이 원리금이 6, 4, 14, 2,4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원리금이 나오면 이 원리금에다가 저당상수를 나눠야 대출액이 나오죠. 그럼 저당상수상 0.1로 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그럼 공환하다 보니까 2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2억 5천과 2억 4천, 2억 4천을 빌려주겠죠. 적은 금액이니까. 근데 기존에
7천이 있었죠. 뺍니다. 그럼 7천을 빼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빼면 좋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자, 지금 2.4 마이너스 0.7을 때리는 거죠. 그럼 1억 7천이 정답이 되겠죠. 1억 7천. 그래서 1억 7천이 추가로 대출받을 것이다.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8번으로 가죠. 자, 28번이 토지 정책인데 좀 우리가 좀 옳은 거를 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었죠. 자, 그럼 다른 게 왜 틀렸는지 지적하셔야 되거든요. 자, 2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토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28번입니다. 자, 2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그러면 다른 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죠. 자, 일단은 자, 우리가 토지 선매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토지 선매란 맞습니다. 이 지문이. 선매란 자, 토지 거래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 시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적 거래를 우선해서 국가 지자체 LH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토지 선매를 줘요. 맞죠? 그 다음 1번에 가시면은 자, 가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직접이에요. 토지 수용. 근데 제가 금자 들어가면 다 간접이죠. 금융 보조금 간접. 그래서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는 개발권을 양도한다는 게 들어갔지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개발이익 환수 제도예요. 자, 우리가 가볼까요? 이번엔 힌트가 있어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개발 동안 치시고요. 이익이 났죠. 거기다가 사업 시행자부터 불로소득을 증가하면 일정을 환수합니다. 그럼 개발이익 환수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 자, 우리가 4번은 토지 적성 평가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가 이 5번이 토지 적성 평가죠. 토지 적성 평가 제도가 나오려면 자, 제가 고3 담임이에요. 고3 학생을 자, 문과로 보낼지 이과로 보낼지 적성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 토지를 개발로 보낼지 보존으로 보낼지 경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합리적 조정한다는 게 토지 적성 평가죠. 4번을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4번에 미개발 토지를 토지용 계획에 따라 구획 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추면서 이용 가치 높은 토지를 전환하는 것은 자, 지금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서 공법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채비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 4번을 굳이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좀 고쳐줬으면 해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자,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강남의 일부 지역을 좀 묶였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파트를 사더라도 꼭 허가를 받게 됐다는 것이 규제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29번서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들어갈 건데요. 자, 29번에 이제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29번은 이제 단순의 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29번에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거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비율 분석법, 위험 분석, 투자론을 많이 냈네요. 32번은 제가 많이 힘들었지만 자, 이걸 계산기를 좀 빨리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보고요. 그다음 33번서부터 이제 우리가 감정 평가가 좀 랜덤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또 나열돼서 나왔네요. 그래서 33번 감정 평가는 6에서 7문제거든요. 33, 35, 36, 37, 38. 그다음에 39, 40.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6, 7문제가 출제됐다가 많이 된 거거든요. 6에서 7문제인데 감정평가 좀 많이 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조금 오히려 우리가 어려웠지만 감정평가 파트는 그래도 뭐 한 33번을 빼고 나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3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본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29번의 단순해수 기간법이 중요합니다. 자,
자, 이 계산 방식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를 돌려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만 쉬었다고요. 샀다가 29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